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 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3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심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함께 볼까요? 1번, 다음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의료급여제도, 4. 산업재해 보상보험. 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부조가 있었죠. 공공부조. 자, 사회보험은 미래에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위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거기서 도움을 받는 제도를 말하죠.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하나 더 하면 건강보험이 있었죠. 그래서 건강보험. 자,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이제 한 60세 정도까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노후에 생활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을 때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고용보험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럴 때 이제 병원비 또는 이제 심하게 다쳐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보험을 말하죠. 그래서 사회보험하면 이렇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3번 의료급여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그래서 공공부조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에서 뽑아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를 지원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고요. 여기 문제에 나오는 의료급여제도는 너무 어려워서 아픈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의료비를,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죠. 그래서 한국의 복지제도 하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는데, 복지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나뉘는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일어날 것을 준비해서 드는 보험이고요. 공공부조는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의료급여제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의료급여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 광복 이후 한국이 분단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2.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3.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4.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자, 광복하면요. 1945년 8월 15일에 있었죠. 광복.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죠. 근데 광복 이후, 광복을 한 후에 한국이 분단된 배경,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자, 광복이 된 이후에 38도선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요.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 지역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남쪽 지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이 한반도에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영향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가 정답입니다. 자, 2번은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어요.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독립운동이 있었고요. 이 3.1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요. 이것도 1919년 4월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의 분단된 배경하고는 관계가 없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자, 북쪽 지역이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총선거를 실시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쪽 지역에서 싫다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남한만의 정부를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이것은 분단된 배경이 아니라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자, 4번.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는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고 광복 이후에 분단된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거와 투표, 집회, 시위에 참가,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에 가입하여 활동. 자, 1번. 한국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3번.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4번.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선거, 대표를 뽑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보면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걸 선거라고 하고요. 선거할 때 우리가 투표를 하죠. 자, 그리고 또 집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 어떤 것을 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곳에 모여서 시위하죠. 이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집회, 시위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2번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고요. 이익 집단은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하면 여러분 뭐 소비자 단체나 환경 단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고요.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나 의사협회 이런 곳을 이익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집단만의 특수한 이익을 이제 추구하고 또 그런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죠. 근데 이런 시민단체나 이익 집단이 보면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정치를 하게 해요. 대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고요. 3번에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민주정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자, 민주정치에 발전하면 여러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 지역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를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로 뽑아서 정치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자치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시장경제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한다. 2.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유통시킨 기업을 처벌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을 규제한다. 4. 정부는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펼친다. 한국의 경제체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을 때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경제 민주화라고 해요. 경제 민주화의 예를 보면 여기서 보면 2번에 보면 어떤 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나쁜 상품을 유통시켜요. 판매해요. 그런 경우에 그 기업을 처벌하죠.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었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을 규제를 하고요.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을 펼치죠.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 정책을 펼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생활을 하기 힘들거나 또는 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이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요. 북한이나 쿠바에서 하고 있는 계획경제 체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 모든 경제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과 통제를 하는데요. 1번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북한과
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을 때, 1번 자녀를 키울 수 있다. 2번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3번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4번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혼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또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동거는 함께 살다 그 말이에요. 부부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지 않거나 또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을 때, 뭐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그럴 때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배우자나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한국의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다. 2번,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3번,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정당과 경쟁한다. 4번, 민법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 정당은 정치적인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정당에서는 정치적 주장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민의 이익을 대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당이 정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 여러 가지 공약은 공적인 약속을 말해요. 그래서 정당에서 우리 정당의 사람을 대표로 뽑아주면 어떤 것을 약속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내세워요. 그걸 공약이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하죠. 맞습니다. 자, 4번 민법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복수 정당제를 보장한다.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민법이 아니고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복수 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긴 맞는데 앞에 민법이 아니고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이익을 남기면 주식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는 정부나 기업에서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는 주식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증권사에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 내가 투자한 회사에 이익이 많아요.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리고 또 나누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 배당금도 받을 수 있지만 자 반대로 만약에 그 회사가 일을 잘 못해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죠.
자, 그 다음 나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 이것은 정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증서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채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사채, 국채. 그래서 뭐예요?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 그러면 답은 자, 국가에서 하는 건 채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거. 자, 그래서 답은 3번의 배당금, 그 다음 나는 채권에서 배당금과 채권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회 심화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